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경기도 지방에 이강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명망 높은 집안의 자제로 학식과 인품을 두루 갖춘 사내였습니다. 고을의 유생들도 이 선비를 학덕을 겸비한 인물이라 여기며 깊이 존경하였습니다. 그 덕에 이 선비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좌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좌수란 지방의 향청에서 선출하는 일종의 명예직이었습니다. 따라서 따로 녹봉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허나 백성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고을의 기강을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이선비가 좌수로 뽑혔다는 사실은 고을 안팎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하인들을 대동하여 이선비의 집을 찾았습니다. 바로 홍진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홍진사는 이 일대에서 가장 부유한 유지로 막대한 재산과 영향력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가 거느린 전답과 장시의 이권만 하여도 여러 고을에 미쳤으며 홍진사의 한마디에 장터의 시세가 오르내릴 정도였으니 그 위세가 실로 대단하였지요. 그런 홍진사가 직접 이선비를 찾아온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선비 축하하네. 좌수로 추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땅히 축하 인사를 전하고자 이렇게 몸소 찾아왔네. 감사합니다, 진사나리. 자네 부친께서도 이 고을의 좌수를 지내셨지. 학덕이 높고 인품이 어지러 백성들 또한 그 덕을 입었더랬네. 이제 그 자리를 자네가 이어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닌가?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진사나리. 아직 배움이 부족하오나 있는 힘껏 좌수의 책무를 다할 생각이옵니다. 그저 부친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마음이 다소. 허허, 사내라면 그 정도 무게는 견딜 줄 알아야지. 걱정 말게나. 자네가 훌륭한 좌수가 될 것이란 걸 모두가 믿고 있네. 홍진사는 느긋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선비를 유심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헌데 좌수가 되었으니 이제 집안일을 돌볼 겨를이 그리 많지 않을 터. 홀몸으로 살다 보면 아무래도 불편한 일이 많을 것이네. 듬직한 몸종들이 많으니 그 부분은 걱정 없습니다. 집안일이야 하인들이 보살핀다 하여도 사내라면 한 가정을 이루어 기둥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선비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홍진사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마침 우리 집에 딸이 셋 있네. 셋 다 예의 바르고 단정하며 살림에도 능한 아이들이지. 좌수의 자리가 무겁다 한들 살뜰한 아내가 곁을 지킨다면 그 무게도 한결 가벼워지지 않겠나? 홍진사가 손짓하자 세 여인이 사랑채 안으로 공손하게 들어섰습니다. 셋 다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리따운 여인들이었습니다. 자네가 이 아이들 중 한 명과 혼인을 맺는다면 어떻겠나? 좌수로서의 책무를 다하기에도 훨씬 수월할 것이고 내 역시 든든한 사돈을 맞이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홍진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선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뜻밖의 제안에 마음 한편이 복잡해졌지요. 진사나리의 호의에는 감사하오나 아직은 학문의 뜻을 두고 있사옵니다. 혼인은 아직 생각할 시기가 아니옵니다. 허허, 너무 조급히 거절하지 말게나. 전기야 같이 부대껴봐야 생기는 것 아니겠나? 그러니 내 딸 셋을 자네 댁에 며칠 머물게 하려 하네. 따님들을 여기에 두고 가시겠다고요? 자네가 직접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지내보면서 판단해보라는 것이네.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다면 혼인을 생각해보지 않겠나? 진사나리 그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남녀 간의 인연이란 억지로 닿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선비,
그거 참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말게나. 혼인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지. 책 속에서만 배운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이선비는 입을 열려 하였으나 홍진사는 태연한 표정으로 말을 자르며 딸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자, 너희들도 홍진사의 딸들은 우아한 몸가짐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였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자태, 생기 넘치는 미소, 우아한 기품이 저마다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좌수나리와 함께 지내며 예를 다하도록 하거라. 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결같이 고운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이선비는 순간 당황하였으나 이제 와서 거절하는 것도 신뢰가 될 터였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단 알겠사옵니다. 따님들께서 머무는 동안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그리하게나 내 기대가 크네. 그러면 나는 바쁜 일이 있으니 가보겠네. 언제든 좋은 일이 있으면 지체 말고 연락하게나. 홍진사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이선비와 홍진사의 세 딸과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난생 처음 여인네들과 함께 생활하려니 낯설기 그지없었습니다. 허나 하루 이틀 지나는 사이 조금씩 얼굴이 친숙해졌고 보름이 지날 쯤에는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홍진사의 여식들도 항상 살갑게 대하니 오히려 안 친해지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그리고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첫째 딸 나니이가 이선비를 따로 찾아왔지요. 좌수나리 시간 좀 괜찮으십니까? 나니이옵니다. 나니이가 공손히 인사를 하며 다소곳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시오? 그간 집안을 둘러보니 곳곳이 허술하고 손볼 데가 많사옵니다. 하인들에게 지시하여 정리를 시키는 것이 어떠신지요? 나니이는 그리 운을 떼며 이어 말했습니다. 장부를 보니 하인들에게 지급하는 품삯이 일정하지 않더군요. 이는 주인의 위신을 깎아내릴 뿐 아니라 하인들 간의 불만을 키울 수 있는 일이옵니다. 이선비는 난희이의 세심한 지적에 깜짝 놀랐습니다. 난희이는 이선비의 집 창고부터 장부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집안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개선할 점을 조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난희이의 말을 듣고 보니 실제로 불규칙한 부분이 있었으며 그동안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확실히 내가 간과한 부분들이 있구려. 그것보다 놀랍구려. 어째 이런 일에 매우 능숙한 것 같소. 소녀가 어렸을 적부터 가게 장부를 정리하며 배운 것이 있어 미천하나마 도움이 될 듯하여 말씀드린 것이옵니다. 난이인은 차분한 태도로 집안 살림을 돕고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며 이선비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선비의 생활이 한결 편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홀로 모든 것을 해왔기에 집안 대소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헌데 세심한 난이가 덕분에 집안 살림이 차츰 정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부는 깔끔히 정리되었고 창고에는 불필요한 물건이 정리되어 공간이 한결 넓어졌습니다. 하인들에게 지급하는 품삯도 일정하게 조정되었고 잡다한 소비도 자연스레 절약되었습니다. 이리도 살림에 밝으실 줄이야. 어찌 보면 나보다도 이 집을 더 훤히 꿰뚫고 계신 듯하오. 좌수나리께서는 학문에 전념하시느라 이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쓰실 겨를이 없으셨을 터. 허나 살림 또한 가볍게 볼 일이 아니옵니다. 집안이 정리되어야 기강이 서고 그래야 좌수나리께서도 걱정 없이 업무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난이낭자의 꼼꼼한 일솜씨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구려. 그저 미천한 소녀가 좌수나리께 도움이 될 수 있음이 다행이옵니다. 난이는 나긋나긋하지만 조리 있게 말하였습니다.
어찌 이리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기품 있는 여인이 있을까요? 이선비는 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둘째 딸 은채가 이선비를 찾았습니다. 직접 손수 차린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좌수나리께서 책을 읽고 계시는 동안 소녀가 정성껏 차린 식사를 준비하였사오니 맛을 보아주시옵소서. 아니, 은채낭자가 요리를 하였다는 거요? 그렇사옵니다. 그런 수고스러운 일을 해주다니 내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소. 이선비는 기대 없이 자리에 앉았으나 그녀가 내어놓은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린 것입니다. 이선비는 수저로 국을 떠 입에 넣고는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국은 담백하고 개운하였습니다. 게다가 밥은 찰지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깃들어 있었으며 은은한 향신료가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이리도 맛이 좋을 줄이야. 솜씨가 보통이 아니오. 좌수나리께서 학문에 전념하시려면 좋은 음식을 드셔야 건강을 유지하실 터. 소녀의 변변찮은 재주가 흡족하셨을까요? 흡족하다마다요. 내 일이 만나는 식사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요. 과찬이십니다. 은채는 식사 내내 살뜰하게 이선비를 챙겼으며 식사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아주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지요. 이후부터 이선비는 은채가 차려주는 밥상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달이 어스름하게 뜬 밤이었죠. 이선비는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어디선가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처음에는 바람결에 스쳐가는 듯하여 무심히 넘겼으나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이선비는 서책을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사랑채 마당 한편에서 홍진사의 세 번째 딸인 희령이 우아하게 앉아 가야금을 뜯고 있었습니다. 고운 손끝이 줄을 퉁길 때마다 맑고 천가한 소리가 퍼졌으며 달빛 아래 그녀의 자태는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이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는 바람결에 살며시 흩날렸고 고운 비단 치마는 달빛을 받아 은은한 광택을 띄었습니다. 이선비는 무심코 멍하니 희령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보아온 여인 중 가장 눈부신 미색이었습니다. 희령은 슬그머니 이선비 쪽을 향해 곱게 미소 짓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좌수나리, 서책에만 파묻혀 계시느라 밤이 깊은 줄도 모르셨겠지요? 희령은 가야금을 조용히 내려놓고 일어나 나긋하게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조차 사뿐하여 마치 춤을 추는 듯하였습니다. 늦은 밤에 웬일이오? 오늘따라 달빛이 요란하여 소녀는 쉽게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좌수나리도 학문에 정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따금 달빛 아래 풍류 마음을 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희령은 살며시 미소 짓더니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소매를 거두며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매일같이 고생하는 좌수나리의 노고에 작은 위안을 드리고자 약소한 춤과 시를 한 수 올리겠습니다. 희령은 한 걸음 물러서더니 소매를 하늘하늘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나비가 나풀거리는 듯하였습니다. 몸짓은 한없이 우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요염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선비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춤사 위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희령은 한 바퀴 빙 돌더니 고운 입술을 봄날에 피어나는 꽃잎처럼 살포시 열었습니다. 청산에 달뜨니 물결도 잠이 드는데 외로운 등불 아래님 그리워 긴 밤을 지사오네. 맑은 바람은 소매를 스치고 이슬은 옷깃에 맺히건만
그대 마음 머무르지 않으니 어이하여 이 몸만 애태우는가. 희령은 아름다운 시를 한 수 읊고는 가볍게 절을 하여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자태를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내가 있을까요? 이선비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의 풍류가 이리도 빼어날 줄이야. 희령은 새침한 미소를 지으며 이선비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좌수나리께서 흡족하셨다니 소녀는 그저 기쁠 뿐이옵니다. 희령은 조용히 걸어와 서재 앞에 놓인 찻잔을 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사오니 소녀가 준비한 술 한 잔 드시지요. 은채가 술잔을 건네줄 때 가느다란 손목에서 팔찌가 살짝 흔들렸고 맑은 옥소리가 밤 공기 속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이선비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희령의 손끝을 조심스레 피해 찻잔을 받으며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낭자. 아닙니다, 나으리. 어서 쭉 들이키시지요. 희령과 이선비는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희령의 미색에 이선비는 단번에 홀려버렸지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선비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자꾸만 은채의 춤과 노래, 그리고 그 매혹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이선비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홍진사의 세 딸은 모두 아름다웠고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난이는 살림과 경제에 능하고 은채는 요리 솜씨가 뛰어나며 희령은 풍류와 예술에 능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훌륭한 배필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홍진사의 강요로 마지못해 함께 지내던 것이었으나 이제는 이선비 스스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혼인을 해야 하는 것일까? 허나 그랬다가는 학문의 길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닐까? 고민을 거듭하던 어느 날 밤 깊은 정적이 깃든 시간에 이선비의 방문 앞에 누군가가 섰습니다. 처음에는 홍진사의 세 딸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인물이 이선비를 불렀습니다. 나으리 늦은 밤에 실례하겠사옵니다. 저 윤소리옵니다. 이 시간에 어인일로 찾아왔는가? 방문객은 다름 아닌 바로 관노 윤설이었습니다. 행동거지가 얌전하고 참한 여종이었으나 딱히 눈에 띄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밤중에 무슨 일인 걸까요? 좌수나리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사옵니다. 이선비는 다소 놀란 기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설은 그저 한낱 관노일 뿐 이선비와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나눈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다는 것은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말해보거라. 좌수나리, 홍진사의 혼인 권유를 혹시 받아들이실 생각이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런 것을 묻느냐? 이선비는 눈을 가늘게 뜨며 윤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관노의 신분으로 감히 양반에, 그것도 주인 나리의 혼사에 대해 입을 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양반이라면 즉각 불경하다고 꾸짖었을 것이나 이선비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혼인을 논할 처지는 아니지 않느냐? 어찌하여 이런 밤중에 나를 찾아와 그리 묻는 것이냐? 윤설은 고개를 숙였으나 그녀의 태도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설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뒤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으리, 홍진사 나리께서 나리께 혼인을 권한 것이 그저 나리께 좋은 인연을 맺어드리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이선비는 그녀의 말에 미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홍진사가 딸들을 보내고 혼인을 강하게 권한 것이 과연 단순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하지만 그가 아는 홍진사는 이 지역의 유지이자
나름대로 신망이 있는 인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 홍진사 나리께서 지금껏 그와 같은 큰 부를 쌓은 것은 결코 올바른 방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윤설은 조용히 주위를 살피더니 더욱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홍진사 나리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재산을 불려왔사옵니다. 고을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리께서 직접 보셔야 아시게 될 것이옵니다. 윤설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선비도 선뜻 믿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윤설의 태도는 감히 거짓부렁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렴 한낱 미천한 노비가 목숨을 내놓고 감히 홍진사를 모함하겠습니까? 이선비는 곰곰이 고민을 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라도 있는 것이냐? 백문이불여일견이라 하지요. 부디 제 말을 믿지 않으셔도 좋으니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그저 헛된 음해일까? 그러나 만약 윤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선비는 이 일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터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선비는 조용히 윤설을 따라 밤길을 나섰습니다. 둘은 인기척을 피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의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으며 거친 말소리와 함께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설은 살그머니 벽 뒤로 몸을 숨기고 손가락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주인 나리 저기 보이시옵니까? 이선비는 고개를 내밀고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선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홍진사가 건달들을 대동하고 마을 곳곳을 돌며 가난한 백성들에게 빚을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 얼굴이 사납게 일그러진 사내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쳐 돈을 내놓으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빚이 얼마나 쌓인 줄 아느냐? 당장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제발 며칠만 더 기한을 주십시오. 밀린 세금도 내야 하고 먹을 쌀도 변변치 않사옵니다. 내 놈이 빚을 갚든지 아니면 이 집을 팔든지 하거라. 건달들은 사정없이 노인을 밀치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선비는 조금 더 고개를 내밀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자 다른 곳에서는 홍진사의 부하들이 젊은 남정네들을 붙잡아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친 밧줄로 사람들을 묶어 가만히를 지우고 억지로 땅을 파괴하였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는 빚을 다 갚았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역시 멍청한 농부답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구나. 세상에 빚에는 이자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 주둥이 콱 다물고 어서 파기나 하거라. 어서 일해라. 게으름을 피우면 가만두지 않겠다.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굶주린 채 강제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쳐 쓰러졌으나 건달들은 무자비하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이선비는 그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입을 다물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윤설은 그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한밤중에 일을 시키는지 아시겠사옵니까? 윤설은 더욱 몸을 낮추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하였으나 그 속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홍진사는 낮에는 고결한 양반 행세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덕망 있는 유지를 자처하옵니다. 허나 밤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 이리도 백성들을 쥐어짜고 있사옵니다. 이선비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금껏 홍진사가 부유한 유지인 것은 알았으나 이토록 비열한 수단으로 재산을 불려온 줄은 꿈에도 주인 나리,
저것이 바로 홍진사의 실체이옵니다. 이 고을의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저들이 끝없이 빚을 갚아도 벗어날 길이 없는 이유도 모두 홍진사 나리의 탐욕 때문이옵니다. 이럴 수가.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어찌하여 원님께 고하지 않는 것이냐? 원님도 이미 홍진사의 뇌물을 받아 스리슬쩍 눈을 감아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선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고을 원님이 부정한 인물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원님이라면 고을 백성들을 보호해야 마땅한 존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는 그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윤설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선비를 곧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제가 주인 나리의 혼약을 다시 생각하셔야 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좌수이신 주인 나리를 사돈으로 들이면 이제는 대놓고 이 고을을 쥐락펴락할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이선비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홍진사의 세 딸들이 그저 좋은 인연으로서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이 모든 일을 어찌 알고 있었던 게냐? 저 또한 홍진사의 간악한 술수에 놀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설은 사실 태생부터 노비였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양반가의 여식이었지만 홍진사의 술수로 집안이 망하고 관노로 팔려가 버린 것이었지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선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던 혼인에 대한 고민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선비는 윤설에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참혹한 광경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토록 무지했구나. 이선비는 자신을 자책하며 긴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비는 굳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홍진사의 꾀임에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선비는 서신을 작성하여 세 딸과 함께 홍진사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홍진사는 처음에는 의아한 기색을 보였으나 곧 얼굴이 굳어 이좌수, 기어코 이렇게 나오시는구만. 홍진사는 이를 악물며 서신을 쥐어뜯었습니다. 그가 서신에서 확인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혼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세 따님들은 원래대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홍진사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홍진사는 결국 직접 이선비를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얼굴을 벗어던진 채 살기 서린 눈빛으로 이선비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복의 이좌수, 후회할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게야. 후회는 진사나리가 하셔야 할 일이오. 내게 딸들을 시집 보내어 지금까지 저지른 악행을 감추려 했던 것 아니오? 이선비는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진사는 그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허허, 이복의 좌수나리. 자네가 아직 어떤 입장인지 모르고 하는 말씀이구려. 그 잘난 좌수 자리가 자네 목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나? 홍진사가 손짓하자 검을 든 무사들이 순식간에 이선비를 포위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오? 드디어 정신을 놓아버리기라도 한 거요. 아이고 우리 똑똑하신 좌수 나으리. 아주 샌님답게 세상을 우습게 보셨구려. 홍진사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초에 좋게 해결하고자 사돈으로 드리려 했는데 이따위로 나오면 나도 방법이 없소이다. 여봐라, 여기 세상 물정 모르는 좌수 나으리를 포박하거라. 홍진사가 명령하자
무사들이 이선비를 순식간에 오랏줄로 묶어버렸습니다. 이 고을의 좌수에게 이런 짓을 벌리고도 후환이 두렵지 않은 거요? 이 일이 조정에까지 알려질 것이오. 홍진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해두었지. 자네를 가둬둘 장소는 바로 관아의 감옥이 될 것이오. 무엇이? 이 고을의 원님이 누구의 돈으로 술과 기생을 즐기는지 아는가? 좌수나리가 아무리 학문이 높다 한들 돈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는지는 모르는 듯하구려. 하기사, 매일 문자나 들여다보고 있으니 세상사를 아무것도 모르겠지. 이선비는 비로소 홍진사의 계략이 얼마나 철저한지 깨달았습니다. 홍진아는 이미 관아까지 장악하여 좌수를 무고한 죄인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선비는 두 손을 묶인 채 무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고을 관아의 감옥이었습니다. 한밤중 감옥 문이 열리고 이선비는 차가운 돌바닥 위로 거칠게 내던져졌습니다. 철창문이 덜컹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사또가 감옥 바깥에서 천천히 걸어오더니 이선비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참 낯익은 얼굴이로구만. 좌수나리께서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소? 감옥 구경을 오신 것이오. 사또, 감히 좌수를 모함하여 옥에 가두다니. 이러고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오. 걱정 마시오. 조정에 이 일을 전할 사람이 없을 터이니.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관리가 다가와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펼치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좌수 이강우, 관청의 권한을 넘어서 백성들의 일을 함부로 간섭하였으며 양반으로서 품행이 방탕하여 관에서 이를 징계함이 마땅하다. 설마 날 조하려는 거요? 날조라니. 이제부터는 엄연한 사실이지. 이제 내일이 되면 좌수, 아니 내 놈은 공식적으로 죄인이 되어 형벌을 받을 게야. 내 놈 같은 더러운 죄인은 아무래도 극형을 처해야겠지. 그래, 참수가 좋겠구나. 이선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또는 그런 표정을 천천히 음미하며 입이 찢어져라 웃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니 어디 옥에서 시나 한 수 짓게. 또 모르지 않나? 후대의 명시로 대대손손 이어질지. 사또는 이선비를 마음껏 비웃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선비는 무릎을 꿇은 채 처참한 감옥 안에서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염없이 처형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지요. 그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득 감옥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간수들의 발소리라 생각했으나 그것은 예상과는 다른 조용하고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철창 사이로 한 여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윤설이었습니다. 주인날이 괜찮으십니까? 자네는 윤설 아닌가? 윤설은 다급한 표정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얇은 바늘 같은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옥의 좌물쇠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이선비의 목에 잠긴 칼을 벗겨주었지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제가 경고해드렸지 않습니까? 어찌 이리도 대담하게 일을 저지르셨사옵니까? 어쩔 수 없었네. 허나 나도 순진하였다는 것은 부정 못할 사실이네. 나의 어리석음으로 자초한 일이지. 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고 생각할 일입니다. 제가 간수들은 따돌렸으니 이제 조용히 빠져나가야 하옵니다. 그렇게 이선비와 윤설은 감옥을 빠져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벗어나 깊은 숲속까지 도망친 후 그들은 마침내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설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주인날이
이것이 주인나리의 부친께서 남긴 유언이옵니다. 주인나리께서 위기에 처하면 진각대사라 불리는 스님을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이선비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진각대사. 나도 들은 바 있다. 그는 그 이름을 떠올리며 어느덧 결연한 눈빛을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좋다. 허나, 너는 어찌할 생각이냐? 저 같은 노비가 무얼 어찌하겠습니까? 그저 숨죽이고 조용히 숨어서 지내야. 그러니 주인나리, 꼭 살아서 돌아오시옵소서. 이선비는 윤서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하였습니다. 알겠다. 딱 3년. 3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때까지 반드시 살아있어라. 내 반드시 돌아와서 이 무거운 빚을 모두 갚겠다. 부디 몸성이 잘 지내셔요, 주인나리. 그렇게 이선비는 깊은 밤을 틈타 고을을 떠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진각대사가 있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3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고을의 모습은 더욱 삭막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홍진사는 이제 홍좌수라 불리며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세는 고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뻗쳐 있었으며 사또와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더욱 심하게 짜내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더욱 가혹해졌고 그를 거스르는 자는 모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거나 그도 아니면 먼 변방으로 유배당하고 말았지요. 그 속에서 윤설은 조용히 숨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안에서 여종으로 일하며 늘 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이선비가 떠난 뒤 그녀는 매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의 무사 귀환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전체가 떠들썩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홍좌수의 황합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고을의 유지들과 사대부들이 모두 초대되었고 관아의 사또와 벼슬아치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잔치의 성대함을 자랑하듯 기생들이 나와 노래하고 잔치상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그야말로 홍좌수의 부와 권력을 뽐내는 자리였지요. 그런데 마을로 누군가가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한 사내, 발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얼굴은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잠시 심부름을 나왔다가 우연히 그 거짓골을 한 사내와 마주친 윤설은 그야말로 두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다래졌습니다. 주인나리! 그렇습니다. 그 남루한 행색을 한 사내는 바로 이선비였습니다. 한때 고을의 좌수였던 그가 지금은 초라한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윤설은 반가운 마음과 함께 그의 몰골을 보자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찌하여 일이 되셨사옵니까? 그러나 이선비는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지냈는가? 마침 홍좌수 나리께서 성대한 잔치를 연다기에 옛정도 있고 하여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러 왔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신을 놓으시기라도 하셨사옵니까? 윤설은 이선비의 태연한 말에 아연실색하였습니다. 도대체 3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거짓골이 된 데다가 일이 사리분별을 못하는 걸까요? 윤설은 다시 눈물이 왈칵 주인나리 아니되옵니다. 지금 저 안에 홍좌수와 사또님이 계십니다. 지금 가셨다가는 맞아 죽을 것입니다. 맞아 죽는다라. 그것이 무얼 대수요. 3년 전에만 해도 목이 날아갈 뻔했는데 얻어맞아 죽는 것 정도야 호상이네 그려. 윤설은 이선비의 유유자적한 말에 다급히 넉마가 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옵소서. 갔다가 죽는 것이면 다행입니다. 제발 일단 저와 함께 가시지요. 적어도 목숨은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선비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윤설아, 내 너와 약조했지. 3년 후 반드시 돌아오겠노라고. 그리고 오늘 그 약조를 지키러 온 것이네. 윤설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선비는 천천히 홍좌수의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마당의 모습을 드러내자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주인공인 홍좌수와 사또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허, 이게 누구인가? 아니, 좌수날이 아니신가? 어찌하여 그리도 초라한 몰골이 되었소? 그간 산속에서 공부라도 하셨소? 허허허.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꼴은 너무한 것 아닌가? 밥도 못 얻어먹고 떠돌다 온 걸 보니 딱 거지가 되었구먼.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홍좌수와 사또의 조롱에 맞장구를 치며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홍좌수의 딸들도 앉아 있었지요. 그들은 옛날 좌수였던 이선비를 한낱 거지 취급하며 조롱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일세. 그리도 지조 높던 좌수나리께서 설마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온 것은 아니겠지? 이선비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밥 한 끼쯤은 나누어 줄 것이 아니오? 홍좌수와 사또는 눈을 마주 보더니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리 불쌍한 사정을 듣고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니지 않소? 그야 물론이지요. 당장 밥을 내어놓어라. 사또가 손짓하자 하인이 부엌에서 개밥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속에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개에게나 주는 비루한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좌수나리. 아니, 이제는 거지나리라 불러야겠구먼. 어서 드시게. 잔치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박장대소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롱 속에서도 이선비는 담담한 표정으로 개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그릇 속의 음식을 손으로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홍좌수와 사또, 그리고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그때 이선비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오랜만에 아주 맛나는 음식을 먹어서 살 것 같은 기분이구려. 실로 감사한 마음이오. 그에 대한 답례로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소. 그래, 거지나으리. 무슨 보답을 하겠다는 게냐? 이선비는 잔잔한 미소를 띠고 일어나더니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 한 수 바치고 떠나겠소. 잔치자리는 다시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읊어보시게. 이선비는 조용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3년 칭좌수, 천리창민고, 명월금화재, 강수자동류. 이선비가 담담히 시를 읊었습니다. 허나 학식이 모자란 타락한 사또와 홍좌수는 이선비가 뭐라 한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두 눈을 멍청하게 꿈뻑꿈뻑 뜨며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반면 시와 학문에 능한 희령이만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3년칭 좌수란 3년을 좌수라 자처하니로 좌수를 칭하여 부정한 권력을 휘두른 홍진사를 의미하였고, 천리창민고란 천리 땅의 백성들 피와 기름을 짜냈구나로 지금까지 사또와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명월금화재는 저 밝은 달빛은 지금 어디에 있나 란 의미로 정의와 바른 정치가 사라졌음을 한탄한 것이었고, 강수자동류는 강물은 스스로 동쪽으로 흐르는 데라는 의미로 물은
결국 바른 길을 찾아 흐르듯 세상 또한 반드시 정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였지요. 그래 뭐 잘 들었다. 그러니 이제 슬슬 썩 꺼지거라. 뭐 굳이 우리가 내 놈을 잡아 죽일 필요도 없겠구나. 사실 떠나기 전에 선물 하나를 드리고 싶소이다. 홍좌수와 사또는 여전히 이선비를 조롱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물? 거지가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준단 말인가? 그래, 어디 한번 보여보시지. 이선비는 빙긋이 웃으며 허리춤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를 열어 그 안에서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뭐냐 이때가 꼬질꼬질한 것은. 얼씨구, 꼴에 말이 그려져 있네. 어디 보자. 말이 하나, 둘, 셋. 말이 세 마리나 그려져 있구나. 홍좌수는 처음에는 멀뚱히 마패를 바라보다가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에그머니나. 말이 세 마리나 그려져 있구나. 바로 마패였습니다. 그것도 말 세 마리가 새겨진 어사의 마패였지요. 사또 역시 눈을 부릅뜨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잔치자리에 모인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선비는 단호한 목소리로 암행어 사출두요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숨어있던 포졸들이 사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잔치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물러났고 홍좌수와 사또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또 이자성과 좌수 홍기백, 너희들의 모든 악행은 조정에 낱낱이 보고되었느니라. 잠깐, 좌수나리, 아니 어사나리.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이오? 이건 억울하오. 그래, 나는 그저 고을을 다스렸을 뿐이오. 백성을 착취했다는 억측은 말도 안 되어. 이선비는 싸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 좋을 것이오.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하였고 백성들의 증언도 확보하였소이다. 이선비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홍좌수와 사또의 두 팔을 꺾어 결박하였습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니오. 나는 억울하오. 나는 억울하다니깐. 그들은 끝까지 발버둥치며 부르짖었지만 잔치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모두들 침묵 속에서 홍좌수와 사또의 몰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홍좌수의 딸들 또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홍좌수와 사또는 포박되어 끌려갔고 그들의 모든 악행이 밝혀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이선비는 원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좌수와 사또가 몰락한 후 고을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학정을 당했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고 수탈당했던 재산도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후 어느 날 해질 무렵 이선비는 조용히 자신의 집 마당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조용히 다가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윤설이었습니다. 이선비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가 그간 고생이 많았다. 그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옵니까? 이선비는 윤설에게 지난 3년간의 일을 간략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진각대사를 찾아 산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혹독한 수행을 거쳤습니다. 진각대사는 단순히 학문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법, 병법과 무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까지 전수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이선비는 과거에 응시하여 마침내 급제하였고 조정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선비의 목표는 단순한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되어 홍좌수와 사또의 악행을 바로잡기로 결심하였지요.
그리하여 암행어사로 임명받아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설은 그 말을 듣고 그제야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맺혀 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 3년간 윤설이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너는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 주었고, 나를 위해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려 주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살고 싶다. 주인 내우리. 주인 나으리라 부르지 말거라. 이제부터 서방님이라 불러야 할 게야. 그렇게 이선비와 윤설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예식을 치른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주인과 노비가 아닌 진정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강우 어사는 백성을 위하는 청렴한 벼슬아치로 살아갔으며 윤설은 그의 곁에서 한결같이 내조하며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고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탐욕과 부정으로 얼룩졌던 이곳에 이제는 바른 기강과 온화한 풍속이 자리 잡게 되었지요. 논어에서 군자유어에 소인유월이라는 말이 있지요. 군자는 의로움을 깨닫고 소인은 이익을 따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선비와 같이 살면서 의로움을 행하며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